안녕하십니까. 제3장 독창적인 발상과 표현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내용은 올바른 문자 쓰기, 바른 문장 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있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남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읽고선 독서 감상문의 도입부입니다. 문장의 호응, 문장의 길이를 중심으로 첨삭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먼저 띄어쓰기는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 줄 간의 어떤 변화도 없고 단락 간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십시오. 자, 82페이지 바른 문장 쓰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간에 서로 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독창적인 생각을 풀어낸 글을 할지라도 문장이 바르지 않으면 잘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바른 문장에 담는 것은 글쓰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말하기에도 정확한 합법 구사가 필요하지만 글에서는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쓸 때는 될 수 있도록 짧게 써야 됩니다. 주와 서술이 서로 간의 호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띄어쓰기와 맞춤법에도 유의해야 되겠죠. 읽는 도중 독자가 의아해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른 문장을 쓰려면 정확한 단어도 사용이 필요하겠죠. 의미는 같아도 문장과 문단, 글 전체에 어울리는 단어를 써야 이해가 공감하는데 될 수 있겠죠. 마지막 퇴고할 때에는 이 점에 유의해서 자신의 좋은 생각, 독창적인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 쓸 때 짧게 쓰는 습관을 많이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의 문장의 크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라는 세 가지 혼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혼문장을 가지고 응용을 하게 되겠죠. 이 세 가지 문장을 중심으로 하여 문장을 읽거나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을 집어넣거나 문장의 길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긴 문장을 짧은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아주 긴 문장을 쓸 수 있지만 글쓰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 문장의 길이를 한 줄 발 이내로 쓰자고 제안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한 호흡에 읽히는 문장의 길이가 한 줄 반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 번 읽어야 비로소 의미가 파악된다면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문장을 짧게 쓰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내용적으로 한 문장에 하나의 정보만 담아야 됩니다. 한 문장에 많은 정보를 담을 경우 읽는 사람이 정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글이 쉽게 읽히게 쓰려면 되도록 문장을 짧게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을 쓰다 보면 긴 문장도 잘 쓸 수가 있겠죠. 짧은 문장 쓰기에 능숙해야 소통 상황에 맞게 길이를 조절하며 바른 문장도 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군더기를 넣지 않고 쓰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들 마케팅의 원칙을 알고 계시죠? 최소의 경비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본다는 그런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소한 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추구하는 경제적인 원칙도 어느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를 줄이면 군더기가 없는 문장이 완성이 되고 깔끔하게 완성이 된 문장을 볼 수 있겠죠. 미사학 요구를 쓰지 않는 것도 군더기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 성분 사이에 서로 간에 호응을 시켜줘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여러 문장이 안기거나 연결되면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 줄 반이라고 했죠. 숨을 쉬고 읽을 수 있는 그 길이가. 그래서 이때 맨 앞에 나온 주어가 맨 끝에 서술어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길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호응이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성분과 성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문장을 비문이라고 하고 있죠.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간형어, 서술어의 호응 등에 유의해서 바른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접속어를 적게 쓰자 하는 조건입니다. 접속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접속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접속어들은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같은 말들이 접속어라고 할 수 있죠. 접속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과의 관계를 규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접속어를 덜 써면서 문장을 이어서 나가다 보면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문장 보호를 제대로 쓰자. 문장 보호는 종결 의미에 따라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년문, 감탄문으로 나누게 되겠죠. 문장 끝에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 찍히는 내용을 보면 온전,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등이 쓰이게 되겠죠. 이 느낌에 따라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텔레비 자막에 보면 문장 보호가 너무 많이 쓰이게 있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일반 글에서도 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물음표나 느낌표를 만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미에 맞게 문장 보호를 잘 쓰는 것도 바른 문장을 쓰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장 보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평소 실수하는 부분을 찾아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 문장 보호에는 여러분들이 요즘은 문자로 쓰고 이렇게 보니까 느낌표라든지 물음표라든지 온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빠지게 있죠. 그렇지만은 글을 쓸 때는 꼭 이 문장 보호를 잘 쓰도록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쉼표라든지 마침표라든지 앞의 예시문에 수정된 문장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에 나가 있는 문장을 붙여져 있는 글을 여러분들이 짧은 문장으로 의미가 분명하게 한번 곤치어 봤습니다. 곤치기 전 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와의 나왔다. 이렇게. 그리고 3년 전 나는 공고를 나왔다. 공대에 들어왔을 때는 책가는 벽을 샀고 살다시피 했는데 책을 안 읽었던 나였는데 정말 나는 책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3년 전 나는 공고를 졸업하고 바로 공대에 입학했다.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1학년 때에만 왜 1학년 때였냐면 그 뒤에 재수강이라고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재수강이라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1학년 때만 해도 나는 책에는 관심이 없었다. 정말 나는 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정말 책가는 담을 샀고 살다시피 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책을 읽어야 하고 독후감을 써야 하는 이유는 두두두두두두 만약 책을 읽고 독후감을 안 쓰면 첨삭을 해줄 수 없고, 자, 첨삭이라는 말은 이렇게 띄어쓰거나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쓴 글을 고쳐서 안 내면 학점을 안 준다고 그 말을 교수님께서 하셨어. 나는 순간 멘붕이 왔고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를 바꾸면 이렇게 바꿔지죠. 그랬던 내가 이번에 책을 읽었다. 이유는 교수님의 엄포 때문이었다. 이번 학기에는 책들을 꼭 읽었어야 합니다. 책을 읽은 뒤에는 또 감상문을 써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첨삭해 돌려줄 겁니다.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갑니다. 하고 오리엔테이션 수업 시간에 글쓰기와 말하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순간 나는 멘붕에 빠졌다.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책을 읽었다. 처음엔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니 조금씩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책 한 권을 다 읽게 되었다. 이거를 수정 한번 해볼게요. 처음엔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었다. 참고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책 읽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고민이 했을 때 이만저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책 한 권을 다 읽게 되었다는 것을 어느새 조금씩 책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책 한 권 더 읽었다면 너무 대단한 발전을 한 것이다.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었는데 큰 감동을 받은 것 같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책이었지만 읽으면서 감동을 크게 받았다. 이후 과제가 아닌데도 다른 책 한 권 더 읽었다.
책을 못 읽던 나로서는 진짜 발전한 느낌이다. 이 말은요, 느낌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남한테 보여주는, 남이 봤을 때 느끼지는 그런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겠죠. 3년 전 나는 공고를 졸업하고 바로 공대에 입학했다. 1학년 때만 해도 나는 책에는 관심이 없었다. 정말 책과는 담을 쌓고 살다시피 했다. 그랬던 내가 이번에 책을 읽었다. 이유는 교수님의 엄포 때문이었다. 이번 학기에는 책들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책을 읽은 뒤에는 또 감상문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글을 첨삭해서 돌려줄 겁니다.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갑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글쓰기와 말하기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순간 나는 멘붕에 빠졌다. 당황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책을 읽었다. 처음엔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었다. 참고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책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은 책이었지만 읽으면서 감동을 크게 받았다. 이후 과제가 아닌데도 다른 책을 한 권 더 읽었다. 책을 못 읽던 나로서는 진짜 대단한 발전이다. 자, 글 고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있던 곤치기 전의 내용하고 곤친 후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이게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것이겠죠.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익히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띄었을 때 간단하게 어떻게 띄워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아드리겠습니다.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의라는 것을 한번 넣어서 말이 되면 띄우고 말이 안 되면 붙이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한글 맞춤표는 표준어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 맞춤표 제1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춤법을 쓰느냐? 한글 맞춤법은 발음 표기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하게 되겠죠. 자, 얼굴이 먹으니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경우에는 얼굴이 먹으니로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얼굴이나 먹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떠올리기 어렵게 되겠죠. 얼굴이는 얼굴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먹으니는 먹다라고 이 단어의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굴이 먹으니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따라 어떤 데는 소리대로 쓰고 어떤 데는 어미를 살려서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둬야 하겠죠. 띄어쓰기와 맞춤비 읽기의 두 번째입니다. 문장에 각 단어에 띄어쓰면 원칙으로 하는데 어떻게 띄우느냐? 한글 맞춤법 제2항 조사는 그 말 앞에 붙여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조사라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 맞춤법 제2항은 우리가 글을 쓰면서 특히 어려워하는 띄어쓰기를 다루게 된다. 이 항은 조사는 그 앞 말에 붙여 쓴다는 제41항과 함께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말에서 단어는 9개의 분사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간형사, 감탄사 중에서 조사 이외에는 모두 띄어서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밑줄 친 걸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의, 이더라도, 는, 있다, 가, 펼친, 에서부터, 되었다, 에, 이었다, 이었다. 이렇게 밑줄 친
글들이 있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은 조사나 접사 어미인데 이럴 때는 앞말에 붙였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이 이 의는 친구라는 의미, 그 다음 말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짓이더라도 거짓을 표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자친구의 말이 거짓이더라도 나는 그녀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띄웠어야 되겠죠. 그러면 반면에 의존명사는 띄어쓰게 됩니다. 의존명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를테면 아는 것 명사죠. 나도 할 수 명사죠. 불완전 명사라고 하죠. 먹을 만큼 아는 이를 만났다.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 오래다. 같은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혼자서는 도저히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말이 반드시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는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먹어라. 만큼 먹어라. 아는 만났다. 이를 만났다. 내가 뜻한 알겠다. 바를 알겠다. 내가 떠난 오래다. 지가 오래다. 그래서 뜻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이 반드시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겠죠.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명사 앞에 띄어쓰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1학기에는 시험을 잘 못 보고 리포트도 제대로 내지 않아 C 플러스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글쓰기와 말하기를 재수강하고 있다. 이 예문에서 지난, 잘못, 제대로, 2번 같은 말이 이어지는 말이 꾸며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때는 1학기, 지난 1학기, 못을 잘이라고 못을 보고 제대로 내지 않았어. 이번 학기에 이렇게 서로 꾸며주는 말을 들 수 있죠. 이렇게 말을 꾸며줄 때는 부사어나 간영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잘 살피면서 수식어 다음에 한 칸 띄우면서 발음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게서 하고 띄우고 있다. 이 줄밑글 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본 영어와 보조 영어 관계로 생각하면 붙여서도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띄어쓰기 법칙 두 번째입니다. 명사도 순수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서는 경우에도 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2시 30분. 그 다음 경제학 개론 제1가, 취업을 두려워 하는 대학 4학년, 비동 6층이라고 2014년 3월 24일 이렇게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음절로 된 단어는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여야 되겠죠. 그때 그것은 걔네들 두 사이에 웬일이 있는 거야 할 때 이 그때 그것으로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사장님 이왕이면 좀 더 큰 것으로 달라니까요. 이것을 사장님 이왕이면 좀 더 큰 것으로 달라니까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야, 이 말 저 말 다 필요 없고 너는 조비를 가져야 때 참석이나 잘해. 이 말 저 말을 붙여서 이 말 저 말로 표현하면 되겠죠. 선물로 받은 라벤더 화분이
요새 부쩍 누렇게 뜨더니 가른다란 잎이 한입 두입 떨어진다. 이 한입 두입은 연속되었기 때문에 한입 두입으로 이렇게 붙여서 쓰면 될 수 있겠죠.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익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에도 사전에서 놓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띄어써야 될지 붙여야 될지는 앞에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시면 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글자를 찾아보시면 띄어쓰기 붙인 글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무엇 형태의 수식 관계는 띄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우리글, 우리말, 인연중, 지난 여름 등은 사전에 나온 그대로 붙여 써야 됩니다. 또한 그것, 그중, 이것처럼 단음줄로 된 말들이 꾸밈을 받을 때 붙여 서도록 해야 됩니다.